시대정신연구소 대표 김두수입니다. 시대정신이 바로 이 불평등을 다룰 수밖에 없고, 불평등에 대한 해법을 생각하는 게 시대정신연구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불평등이 워낙 큰 주제고, 이 해법을 어떤 솔루션을 알고 있으면 뭐 노벨상 같은 걸 받아야 되죠. 대통령도 해야 되고, 그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겁나는 이야기인데, 이 마키아벨리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용기를 좀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뭔가를 제안해서 반대가 막아가지고 그런 조언이 막더라도 조언이 채택되고 뭔가 되면 그걸로도 교훈을 얻고, 그러지 않아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키아벨리 이야기를 보면서 잘 몰라도 이야기를 해도 되겠구나, 이런 이제 용기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 현재 불평등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원인이 뭔지, 그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를 각 정치 세력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리는 하지 못한 약간의 서론적 그런 이론이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냥 여기는 현황은 잘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8년 4분기 상위 20%와 하위 20% 소득 격차가 5.47배로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고,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은 생각해 보니까 지역계층이 실업이 증가됐고, 또 고령층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노인 빈곤이 늘어나고 있고, 세 번째는 자영업도 위기에 빠져 있다. 이게 코로나 예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 바로 직전 이야기죠. 이 취약계층 중심의 실업자의 증가는 뒤에 주요한 논쟁 중에 하나인 최저임금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오히려 고용은 줄어드는 이런 현상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런 최악의 형태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하나가 이제 이런 불평등 문제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아까 앞에 말했던 소득의 문제, 또 하나는 자산의 문제.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서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흔히들 자산의 핵심은 지금 이제 가장 뜨거운 부동산이죠. 이런 부동산 형태인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상위 20% 가구의 순자산은 10억 어느 때라고 이렇게 지금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위하고 125%의 배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지금 더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 이제 부동산이 더 뛰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계속 이런 자산의 차이를 더 가져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림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 차이라는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현실적으로, 여기 조금 수치적 차이는 있지만 10억과 그 다음에 800만 원, 864만 원, 이렇게 1분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전체를 해서 한번 우리가 흔히 하는 식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79년부터 2011년 기간 동안 상위 0.1%의 연간 소득은 1억 3천만 원에서 7억 9,500만 원, 이렇게 6배 증가했고, 상위 10%, 우리는 한국은 상위 10%를 봐야 됩니다. 미국은 상위 1%가 중요한데, 우리 한국은 상위 10% 중요한데, 여기에서 보면 연간 소득이 1,700만 원에서 7,900만 원으로 4.6%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하위 90% 가구 연간 소득은 500만 원에서 1,100만 원, 2.2배 증가한 데 그쳤고, 거의 증가가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런 불평등을 가져오는 주요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인을 봐야 돼요. 왜 그럼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원인을 한번 살펴봅시다. 원인은 두 가지로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학자들이 드는데, 하나는 이제 국내적 요소를 분석한 게 있고, 하나는 이런 이제 세계적 구조적 관점. 그러니까 먼저 한번 D로부터 가볼까요? 국내적 주로 분석은 뭐냐면, 이제 계급, 한마디로 보면 계급 갈등이죠. 계급 투쟁. 그러니까 부자가 많이 가져간다.
이런 행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형식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정부가 이제 감세 정책을 한다든가 노동조합을 약화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불평등을 가져온다는 시각과 동시에 정치 체제가 복지 체제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받쳐주지 못하면 이 불평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시각이 이게 이제 주로 정통적인 시각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각인데 요즘 이제 새롭게 좀 더 이 불평등을 연구해 보니까 이 불평등이 사실은 세계화의 영향이더라. 세계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 국내의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는 이제 생산의 세계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이렇게 이주해 가는 이런 행태를 통해서 온다. 또 하나는 이제 기술의 발전, 기술의 발전에서 고숙련 기술자들은 높은 임금을 받는데 그러니까 하위는 적당히 유지되는데 중간이 없어지는 이런 특히 중국과 우리 한국 비교해 보면 한국의 중간 소득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행태를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소개된 이 유명한 그 곡선이 바로 코끼리 곡선인데 이게 브랑코 밀라노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불평등을 통계내 봤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기 보면 이 고소득 국가의 중하위층 이게 바로 트럼프 현상과 영국의 EU 탈퇴, 블랙시트라 그러죠. 이게 일어난 이유입니다. 그리고 소득 중상층 이게 바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기 이제 이 빗금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코끼리 곡선에 의해서 세계화의 영향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는 좀 더 평등해지고 있지만 일부의 중산층, 일부의 나라에서는 이게 뭐냐면 소득의 증가율입니다. 소득 그 자체가 아니고 그렇게 불평등이 나타난다는 거. 이것이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2000년 그러니까 90년 94, 5년 전후부터 불평등이 심화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말하자면 중국 WTO의 가입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수요 때문에 국내의 글로벌 대기업의 수출이 늘어나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올라가는데 중간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인은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두 가지가 다 이 두 이론이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가 아니라 이 두 개가 사실은 결합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이건 지금 여기서 종합을 해보면 이런 영향을 오더라도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소화하느냐 이건 좀 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나라의 각각 제도가 어떻게 한 결과에 따라서 불평등이 좀 더 심화된 나라가 있고 심화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정치의 역할인데요. 그래서 이 정치에서는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 해결 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표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바로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 관점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걸 했는데요. 보수와 진보라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눕시다. 이게 원래는 좀 다당제적인 나라가 됐으면 좀 더 이걸 비교를 더 이렇게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일단 이번 정치에 의해서 두 당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당제적 행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각각 누가 더 대표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시장을 통해서 해결한다 이렇게 하고 하나는 국가를 통해서 해결한다 이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의 개혁이고 하나는 시장의 자유죠. 두 번째 하나는 작은 정부 주로 이제 어쨌든 기본 관리만 하면 되지 국가가 뭘 개입하냐. 또 하나는 큰 정부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고용해야지. 이게 이제 복지국가죠. 기본 의념은 이제 자유주의. 하나는 그냥 사회주의. 그런 우리는 이제 유럽에서는 사회주의가 괜찮지만 우리 한국은 그게 이제 이념적 문제가 있으니까 삼인주의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공화제라고 하는 원리. 공화제는 뭐냐면 뭔가에 이제 서로가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는 행태의 공화제입니다. 그리고 민주제는 뭐냐면 다수제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런 거고요. 그럼 조세 정책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작은 정부니까 감세 정책이 주로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론에서도 등장했고요. 주로 뭐 복지 국가를 하면 좀 정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게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중부담 중복지를 할 건지
고부담 고부질할지 뭐 이렇게 저부담 저복질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바로 어쨌든 정세는 중 이상을 올라가는 형태를 띌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세금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좀 간접세를 늘려야 된다는 쪽이 주로 보수 쪽 생각이고요. 가능한 직접세를 해서 말하자면 뭐 부유세라든지 이런 것들 누진세 이런 걸 적용해야 된다고 좀 주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익 원리를 주로 이제 주주자본주의가 주로 신자유주의로 해서 이제 주주들 위주로 좀 해요. 그런데 진보 쪽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그래가지고 이제 주주와 노동자와 지역 주민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익을 봐야 한다는 이런 입장을 주로 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냐, 소득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야 되냐 이런 부분에서 보면 보수는 일종의 성장, 일자리 창출로서 해결해 가야 된다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진보는 구체적인 소득 격차를 좀 더 해소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는 좀 자연 발생적인 분배 이쪽에 초점이 있고 하나는 정부가 주도해서 재분배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각각의 정책이 이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 때 기본적인 원칙, 큰 원칙은 여기서 확인된 대로 좀 종합적인 정책의 패키지를 담아야 한다. 첫째, 그거겠죠. 그래서 모든 정책이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사회정책, 분배정책, 그 다음에 산업정책, 뭐 조세정책 이런 게 다 연동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 좀 더 장기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5년도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를 잘 해결하는 것은 어쩌면 내각제 국가에서 좀 더 잘 됩니다. 대통령은 대체로 8년이 최고예요. 근데 내각제는 영국 같은 데 보면 16년, 경우에 따라서는 약 18년까지 집권하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영국 뭐 스웨덴 옛날에 스웨덴 3인당은 40년을 집권했어요. 그러니까 복지국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자기 정책을 유지해 갈 수가 있죠. 세 번째로는 이게 좀 사회적 합의 이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다수제 민주주의 국가 형태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다수제가 주로 영국, 미국이 있는데 엎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하면 어떤 큰 정당과 작은 정당이 연합해서 다수를 거기에서 이제 합의를 해서 다수를 만들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가야만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 대안을 그럼 또 어떻게 하는지 이 문제도 한번 봅시다. 이 감소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이게 아까 이야기한 코끼리 곡선을 이렇게 이제 발견, 어쨌든 연구 결과에 도출했던 블랑코 밀라노비치라는 이 사람들은 불평등을 세계적으로 보니까 자연재해, 전쟁, 전염병 이런 거에 의해서 줄어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코로나 같은 경우 보면 불평등이 줄어든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악성적이고, 그러면 이게 좀 더 양성적인 거는 뭐냐? 이제 교육의 확대, 사회적으로 좀 이동이 가능하게 해주고, 누진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어떤 해법은 뭐냐면 이 직접적인 것보다는 기초자본, 기초자본이라는 이야기는 좀 교육이라든 인적 자원을 좀 키워야 한다 이런 쪽으로 하고, 또 글로벌하게는 좀 이민도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또 저성장 좀 이렇게 이제 국제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설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회학을 하고 있는 고려대 김윤태 교수가 이게 이제 정당 초청 강연 그 연구 발표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뭐 대체로 이 부분이 아마 대부분에 동의될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직업 훈련, 조세 개혁, 수당 뭐 안 들어가는 게 없죠. 제일 제가 이제 강조하고 저도 동의하는 게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비례대표제 확대, 참여민주주의 이건 뭘 이야기하면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야 이게 이제 해결된다 이런 것까지 이제 종합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각 정당은 이걸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이게 보면 첫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극명하게 나뉩니다. 하나는 안 된다. 하나는 소득주도 정당의 입장에서 약간의 분배 정책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 주 52시간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뉘고, 그 다음에 누진세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다 나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각각 입장이 바뀌고요. 비정규직 문제에서도 지금 현재 이제 진보 입장은 공공부문부터 좀
적극적으로 현재 있는 비정규직을 흡수하겠다고 보는데 그게 안 맞다. 그래서 최근에 인국공 사태 같은 게 이제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수가 보면 이제 경제 성장 정책 이게 이제 근본적인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이쪽은. 그런데 진보 쪽은 복지 정책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노인 수당은 각각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노인들의 빈곤이 좀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지만 사실은 그 국민연금제도 이런 것들이 좀 더 시간이 흘러가면 좀 자연스럽게 노인 빈곤이 좀 해결될 겁니다.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가면. 그런데 아직까지는 노인 빈곤이 너무나 이제 통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조금 그 기초노령연금으로 통해서 이제 이걸 충당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 비례대표제 같은 걸 통해서 이 정당을 그 정치 제도에서 이걸 좀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오히려 보수는 반대하고 있고 진보는 찬성했죠. 그러나 선거제도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결과는 다시 다당제가 아니라 양당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결론은 만병통치약은 없다. 근데 이게 이제 이 근유 내용이 IMF가 2015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보수가 흔히 이야기했던 낙수 효과. 그러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많이 벌면 그게 다 아래로 내려간다는데 그 부분이 거의 없다. 그리고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좀 증가하면 확실히 경제 성장 쪽으로 좋아지더라. 불평등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성장이 좀 좋아져. 성장이 좋아지면 또 불평등 완화되니까. 두 번째로는 기술 발전이나 숙농금 이런 것이 그 노동조합의 약화 이런 것이 분명히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는 건 틀림없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 그리고 그 인적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정책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금융까지를 교육 금융까지를 포용하는 정책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그래서 넘어가 버렸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평균적인 그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목적에서 설계된 정책이 전반적으로는 소득 불평등을 좀 더 낮게 하더라. 과도한 정책보다는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우리가 많이 이제 더 정치권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려면 좀 더 지금 현재 정치가 이렇게 극단적 양당 대결 정치가 좀 더 완화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소득 불평등이 좀 줄어든 나라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다당제이고 내각제인 나라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또 이런 양당제의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이렇게 좀 더 다수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는 이 양극화가 좀 더 심화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서 각 정당의 구체적 해법은 제가 제시 못했지만 이런 경향성이 있다 이런 발표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